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교육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타고난 사고 능력을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천재 물리학자는 이 끔찍한 파괴 공작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95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대학교 강의실을 상상해 보시죠.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가 교실로 걸어 들어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양자역학 공식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치르는 시험마다 100점을 맞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최고 등급으로 과목을 이수합니다. 그때 파인만이 질문을 딱 하나 던집니다. 빛이 물에 반사될 때 어느 방향으로 편광이 일어납니까? 강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학생들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암기했지만 단 하나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은 낙제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육 시스템이 측정하는 성공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최고급 인재들이었죠. 그들은 교과서의 정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을 수 있었고 연습 문제도 막힘없이 풀었으며 대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을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아주 단순한 문제에는 자신이 배운 개념을 단 하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브라질이라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의 수준이 낮아서 생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진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12년 동안 학교에 다녔고 대학교에서 4년을 더 보냈으며 어쩌면 대학원까지 가며 수천 시간과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문 용어 하나 없이 호기심 많은 12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나요? 구글 검색에 도움 없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실제 삶의 문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권위자들이 떠먹여준 지식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대신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통찰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시스템이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머리는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력을 망가뜨린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미스터리한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명백하게 문서로 기록된 사실이죠.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게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 방식, 즉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샀던 거대한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교육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폭로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육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훈련시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5살짜리 꼬마 아이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왜냐고 묻습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직접 실험해보고 권위에 아주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 주장을 펴면 그게 진짜인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마술쇼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그 원리를 알아야겠다며 매달리죠. 어른들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해도 아이들은 의심에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그 호기심 많던 인간들은 거대한 강의실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습니다. 권위자인 교수가 던져주는 말들을 기계처럼 암기할 뿐
그것이 현실 세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지 진짜 이해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 즉 순응하는 태도를 지능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법을 완벽하게 습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뇌손상에 가깝습니다. 파인만은 이 끔찍한 시스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MIT 동기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달달 외우고 있을 때 파인만은 텅 빈 노트에 기초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다시 유도해냈습니다. 동료들이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파인만은 높은 사람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직접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이 고위 관리들의 입맛에 맞는 어렵고 현학적인 전문 용어들만 남발할 때 파인만은 대학교 새내기들도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냈습니다. 파인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남들보다 지능이 압도적으로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파인만의 IQ는 125였습니다.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평범한 수준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생각하면 오히려 턱없이 낮게 느껴질 정도죠. 진짜 차이는 바로 그의 뇌가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린 그 끔찍한 시스템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학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물리학이라는 학문에서 그 파괴적인 결과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브라질 학생들을 이해 없이 암기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그 메커니즘이 여러분이 대학에서 4년을 보내고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교과서 심사위원들이 내용이 텅 빈 백지책에 합격점을 주게 만든 그 시스템이 학위증 한 장이 곧 실력이라고 맹신하게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인 것이죠. 파인만은 이 현상을 그저 눈치채는 데 그치지 않고 3가지의 구체적인 파괴 메커니즘으로 정리해 기록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검증 가능한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교실과 대학 그리고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고 능력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짓밟고 있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교육 시스템에 이미 절여질 대로 절여진 학생들에게 파인만이 물리학을 가르치려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951년 브라질 물리연구센터는 파인만에게 1, 2년간의 교환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당시 브라질은 국가적인 과학 문화를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훌륭한 대학도 있었고 좋은 교과서도 넘쳐났고 학위가 화려한 교수진과 첨단 실험실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무언가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만 빼고 말이죠. 파인만이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첫 수업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책상 위에는 깔끔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습도 철저히 해왔죠. 학교가 평가하는 모든 잣대로 볼 때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학생들이었습니다. 파인만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편광된 빛이 무엇인지 설명해 볼 사람 있나요?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교과서를 통째로 삼킨 듯 완벽하게 암기한 내용을 읊습니다. 빛은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광된 빛은 이러한 진동이 다닐 평면에 국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교과서 그대로의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파인만은 아주 당연한 후속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빛이 물에 반사될 때 어느 평면으로 편광이 됩니까? 방금 전까지 똑똑하게 대답하던 학생이 멍한 표정으로 꿀먹은 벙거리가 됩니다. 파인만은 다른 학생을 지목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관찰해본 편광 현상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역시나 강의실은 침묵에 휩쌉니다.
파인만은 난이도를 확 낮춥니다. 방금 여러분이 읊은 그 공식 말입니다. 그 공식에 따르면 편광 필터를 통해서 물에 반사된 빛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나요? 강의실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피말리는 입학시험을 뚫고 온 수재들입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보라고 하면 막힘없이 증명해낼 수 있고 교과서 뒷장에 어려운 연습 문제도 눈 감고 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모든 평가 지표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암기한 글자들을 눈앞에 보이는 실제 현상과 연결할 줄 아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상생활의 조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하지 못했죠. 자신이 오은 공식이 왜 중요한지, 대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호와 수식을 완벽하게 주무를 줄은 알았지만 그 기호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파인만은 1년 내내 온갖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교환 교수 임기가 끝날 무렵 그는 브라질 교수진들 앞에서 그들의 뼈를 때리는 묵직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그의 명저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죠. 학생들은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단 하나도 적용하지 못합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물리학을 보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깨달은 진정한 공포는 브라질 교수진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MIT, 프린스턴, 코넬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생들도 똑같은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암기해서 읊을 줄은 알지만 현실에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지는 100점을 받지만 현실 세계를 생각하는 능력은 빵점이었습니다. 브라질의 교육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투박해서 그 민낯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동일했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여러분의 뇌를 파괴한 첫 번째 방법, 바로 현실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의 진정한 이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정답만 똑같이 암기했을 때 칭찬과 보상을 주면서 지식을 현실 세계와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지식의 실제 적용이 아닌 단순 암기력을 테스트할 때마다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눈앞의 현상과 연결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능력 대신 교과서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이유로 A+ 학점을 줄 때마다 뇌의 파괴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기호와 공식은 중요하지만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패턴이 뇌에 각인된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답답함이 바로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경영서적을 읽고도 일주일 뒤면 그 내용을 백지장처럼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책에 나오는 기호, 전문 어휘, 거창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각 장의 요약본을 머릿속에 구겨 넣었을 뿐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지식들을 여러분의 실제 업무와 연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기호들이 뇌에 들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을 땄는데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객관식 보기에서 알맞은 기호를 골라내는 훈련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현실의 진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여러분의 암기력이 좋다는 걸 증명할 뿐 일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돈 주고 학위를 땄으면서도 여러분의 전공 분야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잘난 척할 때 쓰는 복잡한 전문 용어, 즉 그들만의 암호화 기호를 배웠을 뿐입니다.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언어로 그 기호들을 번역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의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평생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파인만의 길에서 알려드리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지만 꽤 고통스러울 겁니다. 바로 파인만 학습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나면 무조건 책을 덮으세요. 저자가 쓴 폼나는 전문 용어를 싹 다 빼고 오직 여러분만의 일상적인 언어로 그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결과를 하나 예측해 보세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내가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이 의미 없는 기호를 암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이해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 시험 자체가 철저히 잘못된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부은 훌륭한 교육기관들은 이런 방식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짜 이해의 방식을 도입하는 순간 그들의 비싼 교육이 얼마나 텅 빈 껍데기인지 만천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지식이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겉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가짜가 아닌 진짜 이해를 요구했죠.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왜 이 불편한 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찍어낸 똑같은 붕어빵 생산품에 불과했으니까요. 파인만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그에게 과학교과서 심사위원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배포할 새로운 과학교과서를 골라야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걸린 중요한 작업이었죠. 훌륭한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꾸려졌고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최고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어느 주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절차였습니다. 파인만은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호기심이 생겨서 자원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출판사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번쩍이는 양장본 표지,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 저자들의 이름 옆에 훈장처럼 달린 어마어마한 스펙과 학위들이 나열됩니다. 위원들은 교과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눈에 아주 기괴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다른 위원들은 책의 내용을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은 출판사가 나누어준 화려한 홍보 팸플릿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는지 꼼꼼히 따지고 출판사의 이름값을 비교하고 저자들의 학위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책 속에 담긴 본문 내용만 쏙 빼놓고 껍데기들만 심사하고 있었던 거죠. 파인만이 거세게 항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많은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믿고 가야 합니다. 파인만은 그들을 무시하고 책상에 쌓인 책들을 한 권 한 권 집요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설명이 이치에 맞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저 앵무새처럼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눈이 번쩍 뜨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출판사가 아주 멋지게 제본된 수학 교과서를 제출했습니다. 명문대 교수 3명의 극찬이 담긴 추천서가 붙어 있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책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서명까지 남겼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권위 있는 학술 출판사가 만든 책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학생들을 위해
이 완벽해 보이는 책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파인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승인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위원들이 황당하다는 듯 이유를 물었습니다. 파인만은 책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첫 번째 제목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페이지가 하얀 백지이기 때문입니다. 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다고요? 회의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위원들이 황급히 자신들의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파인만의 말이 맞았습니다.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에 글자 하나 없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사연인즉슨 출판사가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겉표지와 껍데기만 먼저 급하게 만들어 보내고 알맹이 내용은 나중에 채워 넣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책에 붙어 있던 유명 인사들의 추천사는 가짜가 아닌 진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서명도 진짜였고 출판사의 화려한 명성도 진짜였습니다. 세상에 심사위원회는 권위자들이 보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용이 글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백지 교과서를 승인할 뻔했던 겁니다. 파인만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심사위원도 책을 직접 펼쳐서 내용이 들어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이 나중에 회고록에 썼듯이 이 전체 시스템은 독립적인 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직접 검증하지 마라, 오직 권위를 믿어라. 이것은 교육이라는 가면을 쓴 거대한 지적 사기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린 두 번째 방법, 검증의 포기입니다. 학교는 여러분에게 남의 주장을 스스로 검증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검증이라는 행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세뇌했습니다. 검증하려는 시도를 벌하고 맹목적인 복종의 상을 주었죠. 선생님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 연구의 실험 방법이 진짜 맞는지 의심하고 따져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증거를 확인하는 대신 타이틀과 간판을 숭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졌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검증하는 행위가 아주 무례하고 건방진 짓이라고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직접 실험해서 확인하는 대신 높은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정답을 맞췄을 때 칭찬 스티커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을 때쯤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로봇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학위와 자격증을 확인해라.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절대 스스로 검증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십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수많은 한계들이 왜 생겨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 저자나 비즈니스 멘토들이 하는 말을 왜 내 삶에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맹신할까요? 여러분은 실제 결과보다 그들의 화려한 이력을 먼저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멘토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배운 스펙 확인의 전부입니다. 그 조언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내 삶이 정말 달라지는지 그 뼈아픈 검증 과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왜 명문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라고 하면 실험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덥석 믿어버릴까요? 검증이라는 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높으신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뼛속 깊이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순위가 높고 유명한 논문지에 실렸으니 검증은 끝났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 논문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직접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내 경험을 말하는 대신 무슨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라며 전문가의 등 뒤로 숨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직접 검증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죠. 오히려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량 학생으로 찍히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망가진 뇌를 고치는 작업은 꽤 불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니까요. 파인만의 길에서 제안하는 복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권위자의 이름을 들먹이면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래. 근데 진짜 증거가 뭔데?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내가 직접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 누군가의 화려한 학벌이나 직함에 기가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간판 다 떼고 당신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은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예절 바른 교육은 이런 행동이 건방지고 무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파인만은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시절 틈만 나면 자물쇠를 따고 금고를 열고 다녔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권위자들이 완벽하다고 큰소리치는 보안 시스템에 누구나 쉽게 뚫을 수 있는 뻔한 구멍이 있다는 걸 직접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나이 든 물리학자들이 절대 풀 수 없다고 포기한 계산 문제도 파인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써서 척척 풀어냈습니다. 교과서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적혀 있는 과학적 사실들도 그것이 실제로 관찰되는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일일이 다시 계산하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오만함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괴물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기 전에 5살 꼬마들이 세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실천하던 지적위생의 가장 기본 원칙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시스템의 마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고 모든 걸 직접 검증하려는 끈질긴 학생들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 번째 끔찍한 메커니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인간의 독창적인 사고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1939년 리처드 파인만은 MIT 학부생으로 입학합니다. 뉴욕 퀸즈 출신의 수학에 재능이 넘치는 영리한 청년이었죠. 파인만의 동기들 역시 날고 기는 천재들이었습니다. 파인만보다 IQ가 월등히 높은 친구들도 수두룩했고 훗날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 자리를 꿰찬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뒤 파인만은 로스앨러모스에서 자신보다 수십 년 앞서간 백발의 물리학자들도 손을 못 대던 난제들을 척척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능이나 재능 혹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 도대체 무엇에 에너지를 쏟았는지가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동기들이 교수님 입맛에 딱 맞는 답을 적기 위해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A 플러스 학점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파인만은 혼자만의 비밀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업 필기를 위한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숙제도 아니었고 교과서 맨 뒷장에 정답이 나와 있는 뻔한 문제들도 아니었죠. 오직 파인만 스스로 진심으로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하지만 중간고사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물리학적 호기심들로 노트를 꽉 채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공식이 진짜 최선의 방식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쓰는 방식인지 확인하려고 처음부터 공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유도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수식들이 숨기고 있는 새로운 패턴을 찾기 위해 완전히 다른 수학 기호들을 스스로 발명해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교과서가 알려준 정답의 반대 방향으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의 방식이 왜 정답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뼈저리게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MIT의 교수들은 이런 파인만을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혀를 찼습니다.
책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며 공식을 다시 유도합니까? 시험에는 표준 방식만 출제되는데 왜 엉뚱한 길로 돌아가며 시간을 낭비합니까? 성적은 효율성에서 나오는데 왜 시험에도 안 나오는 잡다한 호기심에 목숨을 겁니까? 맞습니다. 학교의 눈에는 파인만이 지독하게 비효율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그 바보 같은 비효율성이 학교 시험지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고 학교가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지식을 앵무새처럼 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폭발적으로 창조해내는 압도적인 이해력이었습니다. 24살의 나이로 로스앨러모스에 도착했을 때 파인만은 백전노장 물리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장난감 다루듯 가지고 놀았습니다. 머릿속에 공식을 남들보다 100개쯤 더 외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이든 학자들은 이미 정답이 있는 뻔한 문제에 뻔한 도구를 쓰는 데만 능숙했지만 파인만은 문제의 가장 밑바닥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 없는 미지의 문제 앞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무한대로 쏟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파인만은 훗날 명저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남들과 완전히 다른 연장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서 나눠준 표준 연장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만 배웠죠.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연장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기존의 연장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괴상한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즉석에서 새로운 연장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바로 이 능력,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놀라운 능력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뇌에서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파괴 공작, 호기심의 강제 교체입니다. 교육이라는 시스템은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던 세상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을 아주 체계적으로 뽑아내고 그 자리에 목표 달성을 위한 기계적인 수능을 쑤셔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동기부여 방식이 살짝 바뀐 것 같지만 뇌에 미치는 타격은 재앙 그 자체입니다. 문제를 깊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보다 정답을 빨리 찾아냈을 때 칭찬 스티커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진짜 배움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비효율적인 딴짓을 할 때마다 시간 낭비라며 꾸중을 들으면서 공부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성적표의 알파벳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시험 범위에 없는 것을 궁금해 하다가 쓸데없는 질문 좀 그만하라는 핀잔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본능적인 호기심의 싹을 스스로 뭉개버리고 선생님의 비위를 맞추는 전략적 수능의 길을 택했습니다. 5살짜리 꼬마들은 단지 미치도록 궁금해서 세상을 탐험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점을 따야만 하니까 책상에 앉습니다.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